자, 안녕하십니까, 최현식입니다. 당분간 시장은 숫자 전쟁일 가능성이 높죠. 그 숫자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요, 바이러스와 관련된 숫자하고 투자와 관련된 지표, 그 사이의 숫자적인 점유, 누가 더 우위를 점유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싸움이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엔 시장은 당분간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조심스럽고,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분들은 의사결정을 잘못할 가능성도 있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을 거뒀던 것들도 잘못하면 마이너스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시장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단기적으로 시장을 보겠다 그러면 고수라면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겠다, 상단과 하단을 설정해 놓고 그 가운데서 움직이시면 돼요. 계속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하니까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상황에 대한 중간 점검을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계속 신호와 소음을 분류하면서 수많은 소음 가운데 신호를 찾아가는 과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연준을 주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전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연준의 스탠스에 따라서 전 세계, 한국도 포함되는 겁니다. 전 세계의 가능성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항상 연준의 이야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19일날 파월이 한 이야기인데요. 꽤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전히 유효하니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미국 경제 회복은 도전적일 것이며 신속한 해결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불어서 한마디 더 붙였는데요, 우리는 돌아갈 것이나, 그러니까 예전과 같은, 바이러스 이전과 같은 상태의 성장 위주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것이나 중요한 건 뭐냐,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길은 도전적일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앞으로의 시장이 불확실성이 다 해소된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불확실성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크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을 진단했는데, 파월이 미 의회에 2번 출석했거든요. 2번 출석하면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했는데, 최근 미국의 일자리, 소비 지출, 이런 것들이 고무적으로 잘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의 시각은 뭐였냐 하면, 미국은 장기간의 회복에 직면했음이 분명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파월도,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이겠죠. 지금의 상황은 단기적인 포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 얘기는 저희가 오랜 동안 했기 때문에 이 방송을 계속해서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고수들, 그러니까 정말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막 시장에 진입했거나 관심이 있거나 시장에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깨졌거나 이런 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호와 소음 가운데 소음을 걸러내고 신호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의 상황은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장기적인 포석으로 가지고 3년에서 5년 더 길게 이렇게 보면서 시장을 봐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 언제나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단기라면 이번 3분기까지 보자. 그리고 그 뒤에 여러 변화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파월도 장기적인 포석에 대해서 얘기했으니 우리도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금의 흐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장기적인 포석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일단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건 뭐냐 하면 한 4-5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 위기론을 보셔야 돼요. 지금 중국도 그렇게 만만치 않죠. 패권 전쟁이 내년 올 말 이렇게 예정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정해진 미래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정해지지 않은 것은 시기죠. 언제부터 폭발할 것이냐, 그 정확한 타이밍은 알 수 없으나 패권 전쟁은 정해졌어요. 패권 전쟁 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의 위기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유럽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시장을 볼 때 한국의 지역적인 한 기업만 보시면 안 돼요. 전체적인 포석을 보면서 시장을 보셔야 되는데, 그중에 유럽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 유럽 문제 중에 가장 아킬레스는 이제 이탈렉 시트입니다. 브렉시트는 사실 거의 종결했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브렉시트 때문에 충격이 온다 그러면 12월 31일 전후로 해가지고 영국과
EU 간에 어떤 합의가 진행되느냐, 진행되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 단기적인 충격은 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되어지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렉시트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럽의 문제, 부채 문제는 다음번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탈렉시트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탈리아에서 이탈렉시트를 주장하는 정당이 다음 달에 창당된답니다. 이게 이제 오성운동이라고, 오성운동 계열에 있는 분이 창당하시는 건데, 그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 지금의 EU의 공동체 상황은 독일에게만 득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탈리아는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도 영국처럼 브렉시트 하는 것처럼 이탈렉시트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 공식화하면서 그 길을 간다. 그러면 과연 이게 찻잔 속의 태풍이 될지 아니면 EU를 크게 흔들 수 있는 지진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히 내용을 끌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유럽 문제도 만만치 않죠. 세 번째로 이제 바이러스 급증의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만,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나라들은 지금 바이러스 문제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라질만 보더라도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확진자가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어젠가요, 그젠가요? 하루에 40,000명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25개 주에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는 하루에 150명 정도가 사망하고, 이번 주도 거의 요 정도의 수준의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북반구 쪽에 겨울에 진입하는 나라들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최근의 뉴스에 따르면 효과 있는 백신, 우리가 전부 다 백신과 치료제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효과 있는 백신이 당장 올 말이나 내년 초가 아니라 잘못하면 2021년 4분기, 겨울 정도가 되어야 효과 있는 백신이 나올 수 있다라는 주장이 지금 스물스물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과 치료제가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게다가 변종 바이러스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바이러스의 급증의 문제, 2차 대유행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높아시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유럽과 EU에서 2차 대유행 가능성이 없다라는 신호들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왜요? 그래야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지금 그런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노이즈가 끼고 있고 하니까, 물론 이제 2차 대유행 안 올 수도 있겠죠. 가보지 않은 미래니까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으나 대체적으로는 2차 대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하면서 심리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대비를 하면서 가는 것이 지혜롭다는 측면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건 트럼프의 재선 여부죠. 사실 트럼프가 지금 안 좋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조금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트럼프의 지지율이 36%까지 떨어졌습니다. 바이든은 50%를 유지하고 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트럼프가 38% 밑으로 잘 안 내려가는데 지금 38%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바이든이 단기적으로 50%까지 갔는데 이게 50% 이하로 내려오지 않고 50%를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조짐이 좋지 않아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는 민주당이 대선을 차지했을 때 과연 미국 경제와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가 더 많아진 거죠. 어쨌든 장기적인 포석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장을 보는 것들이 합리적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연준과 글로벌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죠.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3분기까지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느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일단 헬리콥터 머니가 7월 달에 소진되는데 과연 어떤 의사결정이 나올 수 있겠느냐. 우리나라도 지금 3차 추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여전히 똑같아요. 기존은 거의 비슷해요. 양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미국이 5천억 달러의 급여 대출이 지금 소진됩니다. 결국에는 3분기가 급등하려면
그러니까 GDP가 급등하면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 정도의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실업급여 청구라고 얘기하죠. 그 건수가 지금 6만 2천 건이 감소했는데 미국은 2,054만 4천 건에 달해요. 계속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바꾸려면 역시 돈. 5월의 고용지표를 보면 굉장히 반짝 개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적인 이슈가 미국 정부의 급여 프로그램 PPP라고 하는데 그 PPP가 작동하면서 고용지표가 깜짝 개선됐다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럼 당연히 소매 판매도 증가하는 쪽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구조적인 변화는 결국의 핵심은 돈이다. 돈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제롬 파월이 17일날 의회 증언에서 의회가 기업과 가계의 재정 지원 이것들을 거둬서는 안 된다. 너무 일찍 거두면 안 되고 오히려 증가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은의 총재들이 같은 목소리를 냈죠.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한다. 빨리 해라. 무슨 말이냐. 7월 이후에 의회가 추가로 돈을 뿌리면 8월, 9월 우리가 지금 거기까지 보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8월, 9월까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미국 지원 정책을 봐야 돼요. 그럼 우리 시장도 같이 움직이겠죠. 이런 선상에서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거든요. 그분이 차기 부양책은 최종적일 거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양책을 할 건데 이번 부양책이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여름 휴해 기간 7월 3일부터 17일까지거든요. 그게 끝나면 부양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정말 그게 실제적으로 작동이 되면 우리가 8월, 9월까지는 한번 긍정적으로 기다려보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월가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7월에도 소비와 고용이 살아나지 않으면 3분기 성장률의 급반등의 시나리오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7월 이후에 의회에서 부양책을 통과해서 실제적으로 시장이 작동하게 되면 3분기는 성장률에 있어서 급반등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조치는 뭐냐면 회사채죠. 연준이 회사채를 직매입한다고 그래서 직접 매입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미국의 이자를 못 내는 기업 좀비 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좀비 기업이 코로나 이후에 2배가 폭증했습니다. 옥스퍼드 조사를 보니까 좀비 기업이 32%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진 않지만 이해를 돕게 말씀드리면 세 기업 중에 하나 정도는 좀비 기업이다. 이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지난주에 연준이 지금 스탠스를 바꾸고 있죠. ETF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시장을 개입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직접적으로 회사채를 매입하겠다. 직접 투자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웠단 말이에요. 결국 이것이 실제로 작동을 하게 되면 시장은 긍정적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나 잘 개입할 수 있겠느냐, 얼마나 많은 양을 개입하겠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접 매입했을 때의 자료를 보니까 지금 미국 시장 6조 7천억 달러 정도의 회사채 규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정도의 시장인데 한 70억 달러 정도 매입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의 평가를 뭐냐면 조족지열이다, 세발의 피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지만 심리적인 안정감은 충분히 줄 수 있는 시그널도 된다. 그런 면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런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담이지만 일단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니까 여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꼭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부작용이에요. 부작용. 연준이 직접 시장을 개입해서 그게 양이 많든 적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면서 시장에 도움은 되겠으나 만에 하나 이것들이 양이 늘어나고 만약에 2차 대유행 가능성이 정말로 나타나서 시장에 개입하는 양을 더 늘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시장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건 땡큐한데 이게 이제 언젠가는 부작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 부메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메랑으로 다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해야 돼요. 그게 이제 모럴 해저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덕적 해이. 연준이 계속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쏟아 부으면 결국에는 이제 사상 최대 규모의 거품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자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어느 타이밍인가는 이런 버블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속도와 기간은 봐야 되겠죠. 봐야 되겠으나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모든 팀들은 이런 부분도 꼭 기억하셨다가 또 시장이 그러면 또 바뀔 수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죠. 숫자 싸움이라고요. 숫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지표가 세냐,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세냐, 이 숫자의 엎치락 뒤치락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연준이 과연 돈의 힘으로 긍정적인 방향성의 힘을 더해질 수 있느냐. 그건 이제 지표에 대한 수치겠죠. 결국엔 돈이 이기냐, 돈이 얼마나 강하냐, 이 부분이 앞으로 남은 몇 개월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 오늘은 전체적인 상황 가운데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중간 점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에 진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보수적으로 보시고요. 굳이 들어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단 하단을 설정해 놓고 변동성 장세에 수익을 거두셨으면 좋겠고요. 저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부터 장기적으로 끌고 가신 분들은 우리 3분기까지 가자.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 영상만 보시고 그래서 방향성이 뭔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3분기까지 본다. 연준이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보자. 그리고 장기적인 포석 가운데 위기가 있으니 그 위기를 잘 점검하자. 이런 측면에서 보시고 세상 이치 구조를 보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